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운명의 날이죠.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20대 대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건옥 계명대 교수, 박정화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부단장 두 분과 제20대 대선 이모저모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사전 투표가 포함이 된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68.1%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19대 대선 때보다 4.4%포인트가 높은데 최종 투표율 몇 %로 예상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한 80%에서 한 8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한 4%가 19대보다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77%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플러스 하면 81% 정도 되는데 그거 왔다 갔다 한 1%에서 한 80에서 82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투표 때 적극적으로 모였던 그 동력에 의해서 갈수록 힘이 빠지진 않고 그대로 탄력받고 갈 거라고 그렇죠. 예상하시는 지금 거예요? 오전에 약간 우리가 주춤하다 생각했는데 곧바로 이제 그거보다도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 추세는 아마 6시 끝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확진자나 확진자 뭐 병리자들까지도 투표가 또 있으니까. 예, 예. 같이 이렇게 그런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 단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뭐 대충 비슷하게 봅니다. 80%를 조금 넘는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19대 대선 때 77.2%, 지금 현재 3시 현재 68.1%니까 저는 지난번 대선하고 달리 이번엔 또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예, 더 예.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6시부터 7시 반까지 추가적으로 더 있는 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80% 초반대 이렇게 좀 해서 지난 15대 대선인가요? 네, 예. 80.1%인가 80.5%. 그 정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17대 대선 이후 투표율이 좀 떨어졌다가 좀 네.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이번에도 최근에 20년 이래 있었던 대선 투표보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역대급 투표율을 전망을 하고 계신데 사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자조적인 평가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관심이 뜨겁고 투표율이 높은 이유 어떤 게 있는지 우리 박 단장께서 먼저 좀. 저는 뭐 뭐니 해도 지난 5년간 우리가 뭐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지난 5년간 너무 이 사회를 갈라 놓았던 이 네. 진영 대결, 네. 이 진영 대결의 결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후보 혹은 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진영의 후보의 말은 다 믿고 아니면 상대는 모두 잘못됐고 뭐 이런 우리 사회에 정말 없어져야 네. 할 이 진영 대결 갈라치기가 이번 대선에도 계속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소위 뭐 대통령 선거하면 저희가 뭐 시대 정신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경제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뭐 국제 정세 얘기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번에는 그냥 정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정권이 교체돼야 되느냐 이런 양 진영 대결이 아주 극단으로 치달아서 저는 이렇게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진영 대결은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예. 이제 그 진영 대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초박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 후보로 중심으로 해서 지지자들이 총 결집을 하는 이런 네. 양상이 벌어지니까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호감이라 그러면 투표를 더 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상대 후보,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역설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더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는 사실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경제 위기로 아마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거를 갖고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진영 거기다가 비호감 누가 더 싫은지 네거티브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우리가 후회할 수도 있는 부분도 소지가 이미 여기서 발생되고 있다.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역대급의 이제 최종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면 혹시 후보별 유불리를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네네. 사례를 비추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지난 19대 대선이 77.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보 세대별로 우리가 분리를 하면 60대, 70대가 84%, 70대가 81%, 그리고 40, 50대가 70대 중반을 투표를 했어요.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논다 그러면 60, 70대는 윤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40, 50대는 오히려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후보에 지지자가 맞죠. 많고 예. 다시 얘기하면 지지율이 아니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후보에게 약간 유리한 그런 지형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한 75% 정도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차피 60, 70대의 유권자분들은 투표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네. 80% 중반대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10대 중반으로 잘린다 그러면 아마 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박 단장께서는 어떻게 저도 보세요? 75에서 77 지난 대선에 이제 77% 나왔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투표율이 더 높아지면 아무래도 뭐 심판 내지는 분노 분위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대별로도 이제 높은 투표율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 뭐 투표를 하지 않거나 예. 아니면 표심을 정하지 않았던 중도층들도, 그러니까 양쪽의 강성 지지층 말고 중도층들도 투표장에 나왔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중도 민심이 어디로 휘둘렸느냐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최근에는 어쨌든 뭐 이 분노나 심판이나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77%를 기점으로 해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뭐 그렇지 않고 투표율이 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면은 뭐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그 지금 초박빙, 초초박빙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몇 표 정도 차이 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1%에서 한 1.5%, 한 40에서 한 60, 70 정도의 차이로 아마 네네.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네. 3월 3일 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40대 40, 38대 39 굉장히 미세한 그랬죠. 차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예컨대 단일화라든가 뭐 김만배 씨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사실 큰 흐름은 그 아주 초경합의 어떤 상태가 흘러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누구의 지지자가 더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느냐 여기에 아마 당락이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도 그 지지층들의 투표율에 따라서 좀 표차가 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공이 양쪽에다 지지층이 결집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냈다라고 한다면 뭐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박빙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이 결집돼서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왔다라고 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표차가 나왔던 것처럼 큰 격차가 날 수도 의외로 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뚜껑 열어봐야 할 수 있는 그 참 어려운 선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뭐 30만 명 이상 나오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6시부터 이제 올리시기 시작한다면은 이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고 말이죠. 1시간 반 만에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까요? 선관위가 사실 지난번에 약간의 무능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죠. 그게 사전 투표에서 그런 어떤 부실함이 네. 드러났고 그거는 투표자들한테 굉장한 그 불만을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불안감을 줍니다. 네, 네. 내가 직접 내가 여기다 기표함에 넣지 못한다는 거는 내 표가 잘못될 수 그렇죠. 있다는 네, 그런 네.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중앙선관위가 진짜 이거는 잘못한 거고 오늘 이제 사실 6시부터 7시 반까지 정해진 그 시간 동안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여하이 잘 관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도 했었지만 그때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예. 관리 가능한 숫자였지만 지금은 뭐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는데 이게 조금만 더 넘어가면 1%씩 지금 확진자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누적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확진자들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앙선관위는 진짜 뭐 명운을 걸고 여기다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선거 보면은 뭐 39만 표, 52만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지금 어제까지 34만 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동안 격리 기간을 합산하면 네. 100만 명 이상이 있을 수도 그렇겠죠. 있거든요. 그럼 그 표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전 선거 때 확진자에 대한 그 선관위의 대처를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사실은 확진자에 대한 투표를 6시부터 9시까지 얘기도 네. 원래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지난번 사전선거 때 그런 난리가 있었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시간을 좀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못내 있어요. 왜 1시간 반 동안만 그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확진자들의 이동 시간도 5시 50분부터 이렇게 제한을 해서 불편하게 했는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선관위가 제발 이번에는 좀 정신 차리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다만 지난번 사전투표 때는 3,400여 개소 전국에 사전투표소가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14,000여 개에서 투표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선관위가 잘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기대 외에는 현재로서는 뭐 선거 끝나고 선관위의 지부금 이번 대선의 관리 사태에 대해서는 누군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죠. 예. 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오늘 대선은 잘 넘어갔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바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고 6시 이후에 이제 확진자 격리자분들이 투표하시는 것은 이제 그 출구조사에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출구조사 그 적중률이 이번에도 뭐 과연 이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 부호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최종적으로 당선인 윤곽 지난번 대선도 보면은 좀 일찍 나기도 했었잖아요. 예상보다. 언제쯤 날 거라고 보세요? 보통의 경우 제 기억에는 그 18대 대선 네. 때 보면 한 10시 반경인 10시 반쯤 됐던 윤곽이 것 같아요.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양강 후보, 소위 말하는 예. 양강 후보의 표차가 얼마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초박빙의 개표 결과, 초박빙의 결과가 계속 된다면 뭐 새벽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충 보면은 한두 시 정도? 한두 시 정도면 뭐 대충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여튼 두 후보의 표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당락의 시간이 당겨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출구조사에서 나온 격차가 네. 사실상 크다. 그러면은 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시 뭐 이 정도면 우리가 판단을 예, 쓰는데 그게 굉장히 미세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선거 투표에 대해서는 이게 출구조사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절반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보정을 해가지고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이제 또 신뢰도가 정확할지 높을 그리고 것이냐. 또 한 가지가 이제 확진자들에 관련돼서도 그렇죠. 아마 그것도 출구조사 안 할 들어갑니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도 지금 확진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것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정확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도 또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점을 빌려서 저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개표 방송 끝까지 함께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표심이라고 할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박정환 단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그 지난 22일간의 선거운동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 번 대선을 좀 치러봤는데 네. 최근에 이번 선거처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려운 상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게 우선은 선거운동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외부 활동이 쉬운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집객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선거 아니면 SNS를 통한 선거라서 굉장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선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이번 대선을 통해서 향후 선거의 모델이 좀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하나 우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양 진영의 대결이 극한의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할 만큼 양 후보에 대한 공격이 상대적으로 서로 많았으니까 이 서로 방어하다가 22일간의 선거 기간을 다 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뭐 대장동 아니면 뭐 학력 예, 경력 위조 이런 것들만 남은 선거 아닌가. 국민들한테 과연 이번 대선이 무엇을 남겼고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했는가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분명한 어떤 한 단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으로 양극단의 진영의 싸움 속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총평 들어볼게요. 저는 가장 불안정한 선거. 아하. 사실은 가장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네, 선거. 그렇죠. 가장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선거가 이번 선거다. 지지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그렇죠. 예, 예. 1등의 어떤 주자가 계속 바뀌는 이 장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상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후보 배우자 검증의 어떤 이 그렇죠. 선거였을 예, 예. 만큼 배우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그것이 긍정적인 어떤 효과로서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점이 남는 선거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뭐 처음에 정권 교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 들어오지만 그 다음에 단일화. 그 단일화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국민이 안중에 있는 것인가. 그들만의 단일화의 어떤 모습들, 기습적으로 새벽에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들,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줬는지. 그래서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불편한 그런 선거를 치렀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는 이런 형태의 이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한국 정치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럼 김 교수님께서 뭐 이것저것 여러 뭐 문제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표시 유권자 표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만약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이 선거를 시작하면 사실 대장동이 등장을 해요. 대장동이요?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는데 사실상 그 대장동이 실상이 잘 안 보여지면서 네. 국민들의 어떤 눈을 상당 부분 이렇게 가로막는 정확한 판단을 막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다. 맨 마지막에 김만배 씨의 녹취록.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사실관계에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분명히 말하시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명백하게 자기가 아주 자기의 목소리로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어떤 불법 대출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을 했던 부분. 네. 그리고 오히려 몸통이고 그분이고 700억의 수혜자라고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했던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그 몸통인 김만배 씨가 욕을 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익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그들과 싸운 사람 이게 이제 진상이 드러났던 건데 너무 늦게 드러나서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2007년 때죠. 17대 대선에 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당선이 됩니다. 예. 그때 이제 BBK 다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왜곡돼서 투표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사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저는 매우 큽니다. 박 단장님 하신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큰 변수가 됐던 것은 대장동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굉장히 방기를 했던 일이라 네. 그 결과를 좀 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결국엔 선거 전도 서로 간에 네거티브 공방이 있는 상황으로 몰아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진상이 나와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뭐 녹취록 말씀하셨지만 이게 끝내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녹취록도 뭐 작년 9월에 이미 작성이 됐던 녹취록이 3일 전에 나왔어요. 네. 대장동이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에 아주 큰 불이 된 거는 작년 8월이었어요. 예. 그 이후에 나왔던 녹취록이 이게 전체의 진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도 양 진영 모두 다 그냥 진영에서 주장하는 바만 그렇죠. 예, 듣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이 가장 큰 변수가 됐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나 그 지수가 좀 높다 보니까 야당의 단합이나 통합에 대한 것도 이번 선거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출렁출렁한 계기도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을 네. 때 좀 하락하고 당내 갈등이 좀 봉합되면 다시 좀 상승하는 네. 이런 면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야당 내 갈등 상황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다. 마지막 아쉬운 거는 이런 단일화의 건인데 저는 이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갈라치기, 진영 대결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정치개혁 통합 얘기하면서 단일화를 손을 얘기했어요. 내밀었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회가 10시에 끝났으니까 그 마지막 토론회 마지막 말씀도 통합하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다 같이 통합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 3시간 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무조건 상대가 한 거는 나쁜 거고 내가 하는 건 좋은 거고 했던 걸로 해석이 되고 유권자들도 그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쭉 이번 대선을 관통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 있었다면 향후는 이 진영 간의 대결을 얼마나 해소하느냐가 큰 사회의 숙제겠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앞서 몇 가지 뭐 논쟁거리들이 예.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국민들이 이제 보면서 다시는 이 진영에 따라서 현혹되지 않고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김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를 단일화했죠. 했죠. 예. 그 과정은 국민들이 다 봤어요.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정치 교체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단일화를 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라든가 지금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정치 교체 내용으로 우리가 정책 단일화를 하자는 네네. 거지 후보를 그만둬라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이제 전개가 됐고 그 시간 동안에 국민들이 그거를 알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이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네. 제안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내세웠던 게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국민 경선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 단어조차 사라져요. 네. 그럼 이거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이제 해명을 하실 건지 그리고 그것도 제안하고 결렬하고 최종 결렬했고 딱 3일 만에 다시 기습 합의를 하는데 기습 합의에 명분이 없어요. 그럼 정치 교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명분 중에 하나가 정치 교체 중에 하나가 이 결선 투표제예요. 네. 그런 거가 사실은 이런 단일화 과정을 다 없애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건데 그 얘기도 없고 다당제를 위한 어떤 뭐 이 선거구제 그 개혁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 입에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단일화했다는 명분이 사실 국민들한테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정도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웠고 명분도 없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국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단일화가 역풍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인 거죠. 그거 말씀드리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던 날, 그러니까 등록하던 날이죠. 두 가지 화두를 얘기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구체제 종식과 정권 교체.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는 그때부터 논의가 계속 쭉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막판에는 됐다. 강물살 단 거다. 그러고 하기는 뭐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저런 얘기했었죠. 여당으로부터도 제안이 있었고 많은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그 막후에서 일어나는 네네. 일들은 여야 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기습적으로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됐다라는 거는 무리하고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진영 간에 네. 서로 내 것만 믿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돼 왔던 거다. 저는 뭐 언젠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올 테니까 국민들 앞에 나올 테니까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그게 향후 이런 일이 또 있었을 때 국민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일화 효과를 갖고 뭐 이제 그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또 아니면 또 역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제 뭐 최종 결과 나오면 그 결론으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대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